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어제 아침 송경제에서도 환율이 불안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만 강달러 기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7월 말 기준 1270원대로 내려갔던 환율이 8월 들어서 7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인 1443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환율 변동성이 이렇게 커진 원인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경제의 부진을 들 수 있고요. 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돈이 몰린 겁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환율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중장기적으로도 높은 환율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군들이 공장을 대거 해외에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은 미국에 신규 공장을 짓고 현대차도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 GM 공장까지 인수했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늘어도 벌어들인 외화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러다 수출을 많이 해도 국내에 외화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됩니다. 지금 MBC 라디오 어플 미니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원래 이 코너 담당자죠. 양효걸 기자가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한 마음에 또 추가로 섭외를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해서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을 제일 잘하지는 않지만 가장 저렴하게 방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진우입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 스튜디오 좋아졌네요. 아유, 왜 그러세요? 제가 진행할 때만 해도 뭐 카메라도 하나도 없고 조명도 흐리멍텅했는데 예. 조명도 보강이 되고, 네. 야, 카메라도 막 몇 대씩 와 있고. 보이는 라디오 매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오신 김에 특집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어디 가면 그럼 볼 수 있습니까? 예, MBC 라디오 어플 미니에 들어오시면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플 깔아야 되는군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또 가입자도 늘려가고. 네. 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네, 양효걸 기자는 휴가 가서 즐겁게 잘 보내고 있겠죠? 네, 그럼요. 네. 자, 이번 주 가장 큰 뉴스거리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문제가 가장 뜨거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나름의 얘기를 전달해드리고 중국 왔는데요. 부동산 문제 하셨어요? 예. 네. 뭐 저의 의견과 같은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예. 의견이 다른 게 있으면 같이 보충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아예 그냥 중국의 부동산 무슨 얘기인지 처음 듣는데 딱 그냥 시끌시끌하다는 얘기만 얼핏 들었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는 부동산 개발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땅을 사서 거기서 아파트 지어서 파는 아주 간단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많고 땅도 많고 뭐 그래야 되겠죠. 은행 대출도 많이 받고 그런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개발 회사 중에 비구이위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꽤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달러로 빌려온 돈에 이자 나가는 날 자동이체 해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서 달러. 예. 그래서 이자 낼 돈이 없어서 못 냈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이번만 못 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기면 이러다가 중국판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으로 이제 확산됐었고요. 이게 당장 파산하는 건 아니고 30일 동안 유예 기간이 있어서 앞으로 뭐 한 30일 가까이는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 그럼 결론이 난 게 아니고요. 결론 난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회사 돈 없는데 어디서 생길 리는 없고 결국은 중국 정부가 중국 은행들한테 빌려주라 마라 이렇게 결정을 해서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사건을 흘러갈 거로 보입니다. 파산시킬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중국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구나라는 걸 또 보여준 사건이고 파산을 하든 아니면 근근히 살아가든
중국 부동산이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어서 앞으로 부동산 불안 심리는 중국에서는 계속될 거고 그러면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만 이제 그 힘으로 내수가 돌아가는 네. 그런 나라인데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경기가 또 이런 사건 때문에 소비자의 심리를 또 계속 안 좋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중국에서 벌어진 이 그 이자 연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 증시가 계속 흔들리고 있고 오늘도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직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나라 기업을 파산시킬지 말지는 그 나라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중국의 내부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비구이 위안을 비롯해서 부동산 개발 회사들 앞으로 줄줄이 구제해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요. 어차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이제 시장이 오픈되어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면 정부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는데 예.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살려주려면 살려줄 수도 있고 또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는 그 통제하는 경제 시스템이라 예. 중국 정부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런데 혹자는 살려줄 거야. 굉장히 경제 어려우니까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예. 살려줄 거면 이런 일 일어나지도 않게 했다. 그렇네요. 관리를 하고 있으면 예. 그거 알아서 다 이자 낼 돈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 그렇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 필요 없는 이거 거잖아요. 자체에 중국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계속 부양하고 예. 살지도 않을 집들 계속 짓게 하고 살지도 않을 집 계속 사게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공장은 돌아가고 중장비는 돌릴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를 살려온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걸 중국 정부가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예전에 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돈 빌려서 수요가 있든 없든 가서 또 짓고 할 거니까 예. 이제 이거 스톱시키려면 문제는 그런 회사들을 망하게 하거나 국영화시키거나 해서 예. 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과정과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비구이안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동산 개발 회사들과 달리 비구이 위안은 정부의 정책적 가이드, 부채 규모를 줄이거나 어떻게 해라라는 걸 충실히 이수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안 줬으니까 도대체 저도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잘 가이드를 따라온 회사도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방조한 거니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냥 이렇게 다시 살아날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비구이 위안이 그 여기저기 지어놓은 중국의 아파트들이 수요가 많은 1선, 2선 도시가 아니라 예. 지방의 3선, 4선에 꽤 많이 되어 있어서 예. 거기는 중국 정부가 한두 번 돈을 꿔줘서 파산을 미룰 수는 있지만 예.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거기 있는 아파트들이 다 주인 찾아 분양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사실상 도시가 새로 생겨야지 예. 이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라면 그거 지금 끌고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아마 중국 정부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뉴스를 계속 좀 팔로우를 하면서 다음 주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얘기 좀 해보죠. 미국은 오히려 중국과 달리 경기가 너무 좋아서 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어떻게 이 두 나라가 동시에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흔들렸는데 예. 전 세계 증시가 다 많이 흔들렸는데 2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긴 있었어요. 예. 헝다, 예. 에버그란데, 헝다그룹이라고 중국의 역시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그때도 2년 전에 파산 직전까지 몰렸었는데 이때도 중국 정부가 살려주냐 마냐가 관건이었지만 이때는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이미 한 번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 일인데 중국의 부동산 회사가 흔들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중국 부동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또 다른 요인 때문이다. 근데 그 요인이 뭐냐면 미국이 생각보다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이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경기가 뜨거워서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예. 올해 초에 주가가
뭐 미국의 나스닥도 그렇고 기술주들 중심으로 꽤 많이 반등을 한 이유가 올해 들어와서는 그래 미국의 금리 올리는 거 이제 대충 다 됐고 이제는 시간 문제지 앞으로는 뭐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 이제는 뭐 주가도 봄에 오를지 가을에 오를지의 문제지 예. 바닥 찍고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올랐던 거거든요. 예. 근데 최근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금리 인상 2차가 다시 시작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올 만큼 예. 미국에서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높은 금리인데 이렇게 소비가 활발하고 이렇게 고용이 잘 돌아가고 이렇게 투자가 된단 말이야? 정말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지표가 뜨겁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 좋은 게 그 자체가 악재는 아닌데 네. 이렇게 금리와 맞물려서는 지금쯤이면 미국이 조금 경기도 좀 나빠지고 네. 그래야 미국의 또 물가도 잡히면서 기준금리도 내리고 그렇게 돌아갈 텐데 다시 출발합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주가가 많이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즘 전 세계 경제는 예전에도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 뉴스로 움직이는 것인데 중국은 너무 차가워서 문제고 미국은 너무 뜨거워서 문제인데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우리에겐 악재고 네.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또 그건 악재인 그런 상황입니다. 참 미국 경제는 지금 아이러니네요. 원래 미국 경기가 뜨거우면 우리나라에는 수출이 잘 돼서 원래 좋아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지금은 미국 경기가 뜨거운 게 금리 기조 때문에 우리가 썩 좋지 않은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금융시장의 시각에서 보면 예. 그렇다는 거죠. 주식 떨어지는 거니까 뭐 수출은 더 잘 될 수도 있고 미국 경기 좋은 게 뭐 나쁘지는 않으나 상황은 그런 것이고 좋으면 왜 좋을지 또는 예상이 돼서 좋으면 좋은데 지금은 금리가 이 정도면 뭔가 이제 리세션 불황이 오기 시작할 거고 그게 더 걱정이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또 예상 외의 반응이 나오니까 경제 전문가들도 좀 네. 헷갈려하고 그러면서 좀 더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황당한 게 미국 경기도 뜨거운데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자금이 다 미국으로 흘러들어가서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미국은 뭐 항상 본인이 사고 치고 본인이 다시 안전자산이 그러니까요. 되고 어쩌면 되게 부러워요 또. 그렇죠. 그런 일이 또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불안하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경제 지표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환율입니다. 예. 환율이 오늘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 달 사이에 거의 70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건 뭐 중국이 안 좋으니까 한국도 안 좋을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빨리 돈 빼야지 얼른 달러 구해야지라고 하면서 달러 값이 오르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계속 뜨겁네. 예. 그러면 미국 금리는 계속 올라가겠네. 그러면 지금 돈 빼서 미국에서 투자하면 이자 많이 받겠네. 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어서 그러려면 미국 가야 되고 미국 가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중국을 피하려고 중국의 악재를 피하려고 또는 미국의 호재를 찾으려고 둘 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달러를 구해야 되니까 예. 외환시장에서 달러 값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요즘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서 4.2%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면 우리 시장이나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의 국채 금리는 이게 전 세계 시중 금리의 가장 지표가 되는 예. 그런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기준금리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리 와 하고 이제 끌어당기면 오는 예. 건데 저리 가 그럼 내려갈 수 있고 그런데 시중금리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시중금리까지도 좀 건드려 보려고 하는 게 양적 완화인 것이고 뭐 그런 새로운 통화 정책인데 경제 주체들이 판단하는 10년 후에 미국 금리가 4%는 넘을 것 같아. 이거 얼마 전까지 저금리 시대였는데 그러니까요. 라고 하지만 이제 세상 바뀌었어 네.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낮아지고 물가가 좀 내려가는 게 워낙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요. 예.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에 그런 거죠. 이제 우리 등산하다 보면 밑에서부터 막 가파른 고개를 걸러가다가 중간점에서 한번 쉬면 야 이제 내려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쉬다가 자 다시 등산 시작 그러면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다음 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이슈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의 부동산 문제 예. 그리고 중국 경제의 추락 우려가 얼마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거냐 하는 게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것이고 예. 돌아오는 주에도 결국은 이게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하느냐 아니면 계속 방치하느냐가 가능성도 둘 다 있고 그것에 따른 각자의 결과가 다르니까 아마 뉴스의 귀를 좀 더 잘 기울이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중국의 그냥 부동산 업체 하나가 그냥 쓰러지고 말 문제면 괜찮은데 네. 중국의 뭐 부동산 회사가 여기 하나가 아니고 여기만 이상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비구이아는 가장 큰 규모의 회사였다면서요. 네. 그래서 주목도가 높은 거잖아요. 이번에 문제가 된 바로 그 비구이 위안은 규모가 커서 여기 회장이 작년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 예. 전 세계 몇 위인지 신문사들이 그런 거 이제 재미삼아 계속 뽑잖아요. 예. 작년만 해도 여기 회장이 아시아 최고의 부자였어요. 아시아 최고요? 중국 최고의 부자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부동산 이거 다 합친 거죠, 사실은. 그런 그만큼 큰 회사였는데 물론 이제 현금으로 부자는 아니고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반영된 거지만 지금 이 부자가 대주주인 이 회사가 예.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없어서 지금 부도 날 것 같다는 거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돈줄이 마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이게 땅이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팔린다는 겁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싸게 꺾여 예. 있고 여기서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들이 다 인기 없는 지역에 지어놓은 거다 보니까 특히 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유사한 회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서 여기 해결하면 그럼 끝나냐 하면 이제 또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사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불황이 도래해서 어떤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 업계의 1, 2등 회사가 그 밑에 있는 하위권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수습이 되거나 정리가 되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은 이제 1등 회사들이 1등 회사가 문제가 되니 그럼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줄줄이 앞으로 더 일이 커질 것 같아요. 이 부동산 회사가요. 예. 본인 돈으로 한 사업이면 예. 여기 하나 무너지고 나면 에이 좋은 회사 하나 망했네 라는 걸로 끝나는데 예. 이 부동산 회사도 땅 사고 아파트 짓고 하려면 돈을 바깥에서 빌려와야 됩니다. 예. 그럼 거기에 돈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도 똑같이 피해 입는 거고. 그렇네요. 그럼 금융회사는 자기 돈으로 빌려줬냐? 아니죠. 일반 국민들한테 예금을 받든 투자를 받든 해서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럼 일반 국민들이 내가 돈 맡긴 회사가 이번에 네. 비구이 위한 사태에 연루돼서 손해를 크게 봤대. 그럼 이거 빨리 돈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뛰어가기 시작하면 예. 그때부터는 중국 정부도 통제 안 되는 난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미리 중국 정부가 잘 막아야 되는데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은 그런 뉴스를 좀 봐야 될 거고 다음 주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잘 봐야 된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교수님이 설명도 해주셨는데 이게 올라간다는 건 이것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금리도 다 같이 올라간다는 그런 거라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미국만큼 경기 좋은 나라가 요즘엔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감기 걸려서 밖에서 추워서 있는데 미국만 운동하고 막 땀 흘리고 덥다고 하고 들어와서 야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악재겠죠. 예. 그런데 일본이 오늘 아침에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다들 놀랐습니다. 연율로 따지면 연 6% 성장이 가능할 만큼의 속도로 지금 달리고 예.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미국도 6% 나온다. 예. 이런 속도라면 굉장히 뜨거운 엔진인 거죠. 근데 이렇게 뜨거운 게 그리 좋은 현상만은 아니니까 이게 오히려 계속 더 뜨겁고 뭐 금리 계속 올라가고 하면 좋지 않은 그런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런 그 두 가지 그렇게 잘 지켜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 경제가 예상외로 이렇게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하방으로 자꾸 재수정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경제 상황이 국내는 안 좋은 거라고 봐야겠죠. 우리나라는
중국에 꽤 의존을 하던 경제 구조라서 예. 중국이 안 좋으면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두 가지 악재, 미국의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경제의 악재도 갖고 있고 예. 또 반대로 갑자기 식어버린 중국 경제에도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라서 우리가 정책으로 대처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는 외환 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미국이 금리 올릴 때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막 빠져나가는 거니까. 예. 중국은 외환 시장이 개방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우리는 금리 안 올릴 거야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만 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 앤 프리뷰 지금까지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어혜진 소장님도 휴가를 갔죠. 그래서 이번 글로벌 리포트 역시 이진우 기자님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우입니다. 예, 제가 미니 문자 메시지를 봤는데요. 조은영님께서 이 기자님 오시니까 교수님 표정이 너무 좋으시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저렴한 분이 없습니다. 네. 다시 제가 예. 그냥 하는 김에 제가 해드리겠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혜진 소장도 휴가 갔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와. 어떻게 공교롭게 두 분이 그 같은 날 잘 같은 날? 잡아가지고 예. 같이 가신 건 아닐 것 같고. 그럼요, 당연히. 네. 예. 자, 첫 번째 소식은 전 세계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은데요. 기후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다고 했는데, 네. 내용이 기후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현상이 예상보다 의외로 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려고요. 네. 네. 저도 갑자기 그 어혜진 소장 것까지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어제 급하게 이런저런 외신들을 좀 봤는데.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특집 기사로 쓴 이 뉴스가 굉장히 눈에 띄더군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앞으로 경제에 영향을 크게 줄 거고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꽤 크게 볼 수 있습니다라는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갑자기 뭐 홍수 많이 나고 가뭄 들고 하면 농사도 망치고 하면서 이런저런 손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아는데 그 손실 정도가 손실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더 큰 자산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매우 걱정이다라는 요지의 보도예요. 예를 들면 예. 기후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부동산 가격 내려가는 도시가 하나둘이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반영이 됐나요? 그 도시의 부동산 가격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도시에서 괜찮은 도시였는데 슬슬 범죄가 늘어난다. 예. 그러면 그 범죄로 인한 손실이 있겠죠. 그렇죠. 밤에 뭐 이제 가게문도 잘 못 열게 될 거고 그럼 거기에 따른 매출 손실도 있고 범죄자들끼리 싸우거나 뭐 시민들이 피해가 있거나 하면 치료비도 생길 거고 뭐 유리창도 깨질 거고 그러니까 그 복구 비용 당연히 그런 비용이 드는데 그럼 그런 범죄가 2배 더 늘어나면 복구 비용도 2배 더 늘어나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2배가 늘어나는 순간 예. 이제는 복구 비용이 2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야 여기서는 못 살겠네. 이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또 집값이 하락하면서 그 도시에 뭐 세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갑자기 옷가게도 없어지고 약국도 없어지고 병원도 없어지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그냥 범죄로 인해서 복구 비용이 2배 늘어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 올 건데 그렇겠네요. 기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후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홍수도 많아지고 산불도 많아지고 가뭄도 많아지고 하면 그래 저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좀 받겠네 라는 정도만 생각하고 그럼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래요 지금까지 당했던 것보다 조금 더 당하겠네요가 아니라 예. 그때부터는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의 변화가 굉장히 클 거다. 예. 기사에서 사례로 든 게 샌프란시스코라는 미국의 대도시. 예. 이 동네 이 근처는 집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인데 원래 이 동네는 태풍도 자주 지나가고 홍수나 가뭄, 산불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진행돼서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 더 자주 나고 더 자주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재난재해가 찾아와도 그냥 보험으로 해결하고 정부가 그때그때 피해받은 분들 보상해주고 하면서 넘어가서 그냥저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게 결국은 집값을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거 지금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부동산 투자하는 펀드나 혹은 그 펀드에 투자하는 연기금이나 이런 거 다 반영하고 있냐. 우리가 정말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맞다. 그거 반영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어느 날 반영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자산 가격이 툭툭 떨어지면서 네.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일견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키워드 경제에서도 남국민 기자가 전해준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재난들, 이상 기후 현상이나 이런 재난들이 많아지면 보험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자산 가치 손실 등이나 이런 걸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분들이 그냥 보험 가입해서 주택 피해라든가 뭐 산불로 인한 손실 이런 것들을 커버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예. 그 보험 산업 때문에 가격 하락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예. A 아파트는 같은 평수고 같은 동네에 있는데 한 달 관리비가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B 아파트는 뭘 관리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관리비가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A 아파트와 B 아파트 중에 가격이 어떤 게 더 비싸고 어떤 게 쌀까요? 하면 아무리 봐도 똑같으면 A 아파트가 비싸죠. 그렇죠. B 아파트는 그거 사는 순간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야 되니까 한 달에 그럼 2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아파트면 1년에 2천만 원을 더 내야 되니까 와, 한 5억이나 10억 정도 싸게 사야 그게 보상이 되겠네 예.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2021년에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에 산불이 날까 봐 보험도 드러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아서 대충 정리가 잘 됐는데 예. 그때 그 동네에서 보험료로 낸 돈은 15억 달러였는데 예. 실제 피해는 90억 달러가 발생해서 요거의 차액인 75억 달러를 보험회사가 물어주고 손해본 겁니다. 그럼 다음에 보험료 그럼 다음에 보험료가 90억 달러가 되도록 올릴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올랐어요? 6배 올라야 되는 거예요. 6배요? 그러면 유지비가 비싼 자동차는 성능 똑같으면 차값이 하락하듯이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집들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보험을 안 들 수도 없고 들면 보험료가 비싸고 그러니까 유지비 비싼 주택이 될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집값에 슬슬 반영을 하기 시작할 거다. 얼마나 집값에 빨리 반영될지는 그건 시장이 결정할 일이지만 지금 그거 반영 안 하고 다음에도 또 산불 나고 그러면 또 보험으로 해결하고 대피나 잘해야 되겠네. 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그렇겠구나. 우리가 그동안 기후변화에 있는 피해라고 하는 게 이제 1차원적인 피해가 발생했던 건데 단계가 지나가면 아예 차원이 다른 일이 벌어지면서 그게 영향이 꽤 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네. 집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습 침수 지역 은 집값이 싸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가끔씩 비 오면 넘치는 우리나라 서울의 강남역 근처는 비 많이 오면 가끔씩은 불편하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불편하네 정도였는데 매년 여름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매년 여름에는 2주씩은 거기는 사람 못 다녀 그러면 자산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백조일 텐데 그 충격을 경제가 잘 감당할 수 있으려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그런 일리 있는 이야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어떤 산업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지구 온난화라는 건 기후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기후가 나빠진다는 게 아니라 달라진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동네는 막 홍수도 나고 가뭄도 나고 해서 기후가 나빠져라고 느낄 수 있고 실제로 나빠졌겠지만 우리 온난화라고 하는 건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면서 바다에서 증발되는 바닷물의 양이 평소보다 늘어나고 그게 이제 공중에 떠다니면서 비가 올 때도 예전보다 많이 오고 이제 안 올 때는 또 한참 안 오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는 비가 많이 오지만 또 어디에는 안 오고 어디는 또 추워지지만 어디는 더워지고 어디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러시아 지역은 농사 못 짓던 땅에서 농사가 잘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산업 활동이 마치 동물과 같았다면 여기는 요즘 많이 더워지네? 요즘은 여기는 가뭄이 많이 드네라고 하면 산 넘어서 비 많이 오는 데로 가서 살지?
라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찾아서 이동하면 되니까. 적합한 서식지로 이동하면 되는 거. 예. 그런데 인류가 문명을 이룬 건 정착 생활을 하면서 분업을 하고 여기서 도시를 이루면서 문명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동물보다 훌륭한 이제 문명을 이룬 건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기후가 바뀌면 이 도시를 잠깐 10m 북쪽으로 옮겨보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갑자기 다 이주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변화를 그냥 닥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라서 생기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요즘 독일에 비가 잘 안 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독일에 내려야 할 비가 다른 곳에 가서 내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비가 필요하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건데 독일이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인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라인강을 통해서 물건을 옮기는 산업, 네. 대부분 특히 독일의 화학 산업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끔씩 독일 가뭄이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그런 때도 있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가뭄이 더 잦아질 수 있고 그러면 화학업체 주가도 이제는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잠깐 그래서 오히려 뭐 화학 제품 부족해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이렇게 기후 변화가 강도를 높이고 심각해지면 이제는 관련 산업의 자산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잘하면 자산 가격뿐만 아니라 산업 거점 지역도 바꿔야겠네요. 실제로도요. 유럽은 이제 북유럽 쪽의 관광객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고 벨기에 북유럽 이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간답니다. 그게 예전에는 아유 춥고 어둡고 바람 불고 날씨도 안 좋고 근데 지금 가니까 제일 적합하고 딱 좋은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관광지가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예. 사람들이 안 오니까 에펠탑을 벨기에로 옮길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나라 산업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해봐라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기후변화 하나만으로도 어떤 국가의 관광산업의 어떤 역량이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항공 노선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걱정되는 건 우리가 항상 먹어왔던 주식이라는 건 예전부터 이 동네에서 키웠던 적합한 작물들을 중심으로 먹어왔기 때문에 네. 기후변화 생기면 우리가 늘 먹어왔던 즐겨 먹던 거 이게 못 먹게 될까 봐. 농사를 네. 그렇죠. 농사를 지금 밀농사가 잘 되던 곳이 예. 기후 변화 때문에 밀농사가 안 되면 실은 어디 잘 둘러보면 예전에는 안 되는데 요즘엔 여기가 밀이 잘 자라네라는 곳이 있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가 오늘 농사 안 지으니까 내일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농사라고 하는 게 씨 뿌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농기계도 그렇고 뭐 수집하는 루트도 그렇고 도시가 옮겨져야지 이제 농사의 터도 옮겨질 수 있는 거라서 예. 제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요즘 그 러시아가 밀농사가 최근 10년 동안 굉장히 잘 되면서 안 그래도 그 무렵도 러시아가 밀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였는데 요즘에는 단연 수출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밀이 많이 자라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가 밀을 많이 생산하긴 하지만 거기는 각자 그 나라에서 먹고 땡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출을 하는 이제 러시아의 힘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고 실제로도 이런 걸 쭉 농산물들 밀, 뭐 쌀,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이 어디서 재배되고 있나라고 봤더니 밀은 44%, 쌀도 비슷한 비율, 옥수수는 약 30%, 콩은 한 17% 지역이 기후 변화 때문에 여기는 비가 또 많이 오고 홍수도 많이 오고 나중에 이거 여기서 농사 못 하겠는데라고 걱정되어서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지도와 그만큼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후 변화가 심해져서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 곧 오면 전 세계 밀의 44%는 이제 부족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군요. 되면 밀값 조금 올라가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그렇네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건데 파장이 커지네요. 이거 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소식 한번 알아보죠. 최근 들어서 워렌 버핏이 미국의 주택 건설 회사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네.
아니 요즘처럼 금리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 주택 건설 회사에 투자했다. 기자님이 부동산은 쌀 때 사야 된다는 걸 안 알려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미국은 재밌는 게 워런 버핏이 무슨 주식 갖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는 안 가르쳐 주는데 예. 한두 달 내지는 뭐 몇 달 후에는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들춰볼 거 아니겠습니까? 워런 버핏이 뭐 샀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최근에 들춰봤더니 건설회사를 많이 산 거예요. 집 지어서 파는 회사를 많이 샀는데 정말 투자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거의 조 단위로 했고 네. 뭐 조가 그분 입장에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주가도 보니까 꽤 계속 잘 오르고 있는 네. 거예요. S&P 500보다 뭐 한 3배나 4배 정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들썩들썩하고 들썩들썩이라는 게 아래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왜 여기는 워렌 버핏이 투자했고 또 주가는 왜 오르냐. 이걸 뒤늦게 우리가 분석을 했더니 요즘 금리가 가파르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못 팔아요. 그 금리 올리는 거하고 집 파는 거라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는데 다주택자는 그냥 팔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예. 1주택자들은 이 집을 팔면 다른 집을 사야 되잖아요. 다시 계약하니까. 다시 계약하는 거는 돈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을 10억에 팔고 그 10억을 가지고 이걸 사면 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끼고 사야 되는 분들은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똑같이 4억 대출 받는데 이자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의 이자는 2.2%짜리 이자인데 자, 집 샀으니까 새롭게 계약합시다라고 하니까 연 7.8% 고정금리입니다. 이렇게 날라오니까 집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비싼 이자 물어야 되니까 집을 못 바꾸는군요. 그냥 여기서 살자. 이거 집을 팔고 다시 사면 이 이자가 감당이 안 되라고 다들 생각하니까 예. 매물이 없어져서 이런 상황에서도 집 필요한 분들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건설회사가 새로 짓는 집 아니면 답이 없으니 계속 건설회사들 보고 집 좀 지어주세요. 제가 살게요.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뭐 집 짓는 회사들은 신났죠.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위험하고 그러면 주택건설업체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공식이 하필이면 요즘은 그 미국 금리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또 다른 분야 회사에 더 투자한 건 없나요? 이분이 가끔 이렇게 재밌는 투자, 역발상 투자를 많이 해요. 예. 작년에는 셰일가스 업체에 셰일이요? 투자를 했는데 네. 이분한테도 석유의 시대는 곧 끝나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 물어보면 곧 끝날 겁니다. 라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석유의 시대가 곧 끝나간다고 생각하면 석유 업체들은 투자를 아예 안 해버리고 그러면 석유의 시대가 끝나가는 몇십 년 그 사이에는 석유가 부족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7738님 친구랑 통화하기로 했는데 두 분 케미와 알찬 정보 놓치고 싶지 않아서 친구에게 기다려달라고 했고요. 0222님은 역시 이진우 기자는 쌀 때 써야 합니다. 라고. 예, 문자 소개된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이진우 기자님께 큰 박수 네.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휴가 재밌게 다녀오세요. 양효걸 기자님, 어혜진 소장님 덕분에 재밌는 시간 잘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위치스의 떴다 그녀입니다. 모처럼 플러스에 이진우가 떴습니다. 그래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